자, 이번 2교시에서는요. FMEA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에서 고장 모드 및 영향도 분석,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FMEA 기법이 언제 등장했냐? 바로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자, 우리 신뢰성 공학은 미군, 특히 무기 체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50년대 군사 시스템, 무기 시스템이죠. 오동작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신뢰성 공학의 태동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미국에서 무기를 열심히 만듭니다. 미국은 본토에서 전쟁한 적이 없죠. 자, 그래서 그 무기를 품질 검사까지 다 해요. 정확히는 레이더였습니다. 그 1940년대에 2차 대전 때 진공관을 활용한 레이더를 품질 검사까지 해서 양산에 성공하고 그것을 납품했어요. 어디서 했을까? 괌 기지로. 사이판 기지로 캘리포니아 앞바다에 싣고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막상 괌 기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품질 검사 잘못했나? 아니에요. 양산은 제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품질 검사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디를 거쳐오죠? 캘리포니아 앞바다에서? 니들 나랑 대화하기가 싫으냐? 상기. 바다 배로 오니까 그 바다가 어떨까요? 태평양 앞바다 건너 쭉 오면 매우 고온 다습하겠죠. 고온 다습한 환경이라는 것은 습도가 머금은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어때요?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겠죠. 그 습도가 진공관의 레이더의 진공관까지 다 밀고 들어가서 흡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공관이 진공 상태여야 되는데 수분이 흡착되면서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기 체계는 주어진 환경에서 제대로 동작하게끔 만들어야겠구나 이러면서 신뢰성 공학이 태동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고장을 분석을 하게 되면서 오동작 문제를 다룰 때 발명한 기법이 FME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 항공우주국에 이제 정말 인공위성은 대단한 프로젝트잖아요. 국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하는 것을 의결하고 이제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프로젝트인데 실패하면 될까 안 될까? 천문학적 돈과 인명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장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분석을 하다가 이 기법이 드디어 70년대 ISO 9000 인증을 통해 신뢰성 활동의 저변, 민간 기업에 깔리게 되겠고요. 특히 GM을 비롯한 미 자동차 기업의 이 FME가 활발하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FME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FME를 하는 이유는요. 초기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안전성 잠재력을 가진 설계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뢰성과 높은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계 요소인지를 확인하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예상 가능한 모든 고장 모드, 그다음에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의 고장 모드의 영향을 고려하겠다. 도면상에서 우리가 예상 가능한 모드뿐 아니라 실제 제품의 사용 환경 또 운송 저장 환경에서 야기될 수 있는 고장 모드를 고려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고장 모드의 잠재 전 고장을 나열하고 그 고장의 크기를 식별하는 겁니다. 고장이 나더라도 시스템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도 있고요. 기능에 아주 많이 주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식별하자는 겁니다. 그다음 시험 계획, 시험 및 점검 설계에 대한 기준을 조기에 마련하자. 특히 신뢰도, 가용도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FMEA와 더불어 저희가 아마 마지막 주차에 신뢰성 예측을 제가 FMEA와 함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측을 하면 이런 고장 모드일 때 이런 고장률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현장의 고장 분석.
설계 변경을 도와주는 미래 참고용 문서다. 저희 연구실이 한 4년 정도 지금 5년 차 정도 현대자동차랑 계속 과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실제 필드 데이터가 있고요. 그 필드 데이터로부터 분석을 해서 신제품 때 그것을 개선안을 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필드 데이터 분석한다는 것은 어떠한 고장이 있었다가 아니라 이러한 고장이 과연 얼마나 자주 발생했으며 그것이 비용적으로는 얼마의 비용을 야기했으며 그럼 이것을 개선안에 포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개선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것인가 이런 일련의 과정을 제안하는데 이 FME 문서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트레이드 오프 절충을 위한 입력 자료다. 자, 이건 뭘까요? 여러분 신뢰성을 높이려면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비싼 거 끼면 돼요. 좋은 거 끼면 됩니다. 그런데 제품의 가격을 무한히 올릴 순 없죠. 적정한 수준에서 우리는 통제를 하고 고장을 안고 가야 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볼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그다음 시정 조치의 우선순위. 요까지 맥을 같이 하는데 과연 우리가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수정을 해야 할까라는 거죠. 어떤 고장부터? 치명적 고장부터 또는 자주 발생하는 고장부터 우리가 해결을 해야 할 겁니다. 자, 예전에는요. 브레이크 센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브레이크 센서가 어떤 기냐면 브레이크를 잡고 안 잡고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즉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면 자동차의 백라이트를 빨갛게 해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백라이트가 물론 안 들어오면 위험하긴 하지만 차가 가다 서다 하는 데는 지장은 없거든요. 브레이크 자체는 잘 잡혀요. 백라이트가 안 들어올 뿐이지. 그런데 오늘날엔 이 브레이크 센서가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제 시정조치 우선순위를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고장 모드 분석해보면 그런데 브레이크 센서가 고장 났을 때 옛날에는 그 영향도가 무엇이었냐? 백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게 영향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차가 대부분 부모님 차 보면 어때? 요즘은 아주 작은 소형차를 하더라도 버튼식 키죠. 맞아요? 키를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버튼 누를 때 어떻게 하고 눌러야 되죠? 그냥 누르면 돼요, 안 돼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눌러야 돼요. 그럼 이제는 오늘날 자동차는 브레이크 센서가 동작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그냥 브레이크 센서가 같지만 옛날 차량에선 백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영향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영향이 브레이크 센서 고장났을 때 두 가지 영향이에요. 시동이 안 걸린다. 치명적이죠. 우선순위가 앞으로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현대자동차는 브레이크 센서가 그렇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니었어요. 오늘날에는 매우 중요해요. 출근을 못해 브레이크 센서 고장나 있으면. 그럼 브레이크 센서 아주 좋은 거 고신뢰도의 부품을 넣어야 되겠죠. 예전에는 원가 저렴할 때 싼 거 넣어도 대세 지장 없었어요. 심지어 드라이버가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었어. 다른 사람이 알려주지 않으면. 야, 네 차 백라이트 안 들어오니까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은 모르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로 체감하죠. 이런 걸 FME 문서를 보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중복, 고장 검출 시스템, fail safe.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 중복은 뭘까요? 말 그대로 두 개, 세 개 끼는 거예요. 병렬 설계가 됩니다. 중복은 어렵지 않아 그냥 병렬 설계예요. 자, 이 원전 같은 경우는 2중화, 4중화, 8중화까지 돼 있어요. 즉, 두 개 중에 하나가 고장나도 동작하는 거고요. 4중화는 4개 중에 하나만 동작해도 동작하는 거예요. 8중화는 8개가 다 고장나야 고장이 나 하나라도 살면 동작하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안전하게 설계를 해요? 그래서 이격거리가 있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한 놈이 떨어지고 넘어지더라도 다른 놈이 있어야 되니까 멀리 떨어뜨려라. 이런 규제를 하기도 하고요. 다른 건물이 있어야 되기도 해요. 한 건물이 화재로 전소하더라도 시스템 동작해야 되죠. 이 제어 시스템은 다른 건물에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안전을 가져가는 이런 게 병렬 설계가 됩니다. 고장 검출 시스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특히 오프라인 기능일 때 우리가 디텍팅을 할 수 있는 어떤 센서, 모니터링을 하고 고장을 검출하는 시스템이 되겠고요. fail-safe는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발생해야 된답니다. 고장이 나도 안전하게 발생해야 된다. 죽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 한 2, 3년 전에 BMW가 한여름에 막 불타가지고 뉴스에 한참 장식했던 기억 나세요? 근데 그때 뉴스 한번 보세요. 불탔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는 기록을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거기가 우리가 그 BMW 같은 경우에 특히 디젤 엔진은요, 흡기하고 배기하잖아요. 그렇게만 이루어지면 좋은데 배기한 일부 이산화탄소로 가스를 다시 흡기에 집어넣어요. 네. 그렇게 해서 재순환해서 효율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관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불탄 겁니다. 과거에 왜 불 안 탔냐? 옛날에 그게 금속이었어요. 근데 이거 왜 플라스틱 바꿨을까요? 원가 절감하려고 바꿨던 건데 어쨌든 거기서 불이 발생했는데 왜 사람이 안 죽었을까요? 화재가 발생할 것 같고 온도가 올라가고 오동차할 것 같으면 BMW가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시속을 고속도로 가더라도 30, 40으로 확 다운시켜버려요. 그리고 경고등을 막 올립니다. 그럼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때 그 차를 계속 몰고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내가 원하는 시속이 안 나면 갑자기 시속이 팍 다운되면 어떻게 갓길에 세우겠죠. 그리고 나면 계기판이 빡빡빡 꺼지고 불이 나더라. 그때 사람은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져갑니다. 그럼 BMW가 불탄 건 잘못된 일이었지만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안전 시스템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건 뭐 BMW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동차도 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바로 fail safe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FMEA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만요. 네,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제품 개발 과정에서의 FMEA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품 개발 과정에서 개념 설계, 형상, 구체화, 상세 설계 개발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개념 설계다. 이건 말 그대로 어떠한 기능들이 갈 거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기능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기능에 대한 잠재 고장 식별하고 평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갤럭시 S20가 나온다. 지금 아직 20 안 나왔다고 하면 다음 건 21일까? 30일까? 어쨌든 다음 갤럭시 모델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갤럭시 20와 다른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런 기능이 오동작할 가능성들,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 그런 것들의 식별을 하는 것이 개념 설계예요. 개념 설계 단계에서는 아직 도면이 나온 단계는 아닙니다. 도면. 그냥 우리가 디자인 컨셉, 기능 컨셉 정도가 나왔을 때 고장을 분석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상 설계 단계, 구체화 단계가 됩니다. 이때는 인터페이스 FMEA에서 구성품, 서브시스템 간의 상호 연결까지 분석을 해서 이제 정말 어떻게 이 제품이 설계가 되고 구동을 할까, 또 어떤 모양을 갖출까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능적보다 개념 설계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된 거죠. 그런데 상세 설계는 좀 달라요. 이거랑 뭔 차이냐? 여긴요 이제 어떤 기능을 한다 그러면 커피스터 몇 마이크로페러짜리 낄 거야. 이 저항 몇 옴짜리 낄 거야. 이것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뭐가 나올까요? 원가가 나오겠죠 이제. 그죠? 원가를 고려한 설계입니다. 상세 설계, 그다음 실제 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해법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하고 애플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삼성 같은 경우는 어떻죠? 상당히 하드웨어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애플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을 거예요. 훨씬 더 비싼 부품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원가가 까보면 엔지니어들이 애플보다 훨씬 비싸다고 해요. 반면에 애플은 그걸 뭘로 해결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해요. 그러니까 저전력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저전력. 전원을 조금 쓰면서 모든 기능이 잘 원활하게 동작하게끔 소프트웨어를 짜요. 삼성은 그걸 하드웨어를 극복하려다 보니까 비싼 하드웨어를 껴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들 합니다. 어쨌든
그런 해법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단위를 표시하는 상자로 구성된 시스템 분해 구조를 작성하고 상세 FME를 상향식으로. FME는 기본적으로 바텀업 방식입니다. 상향식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요 부품이 고장났을 때, 요 부품이 고장났을 때 서브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정말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것들을 끊임없이 하나하나 기술을 합니다. 이 부품이 고장이 나더라도 하나의 고장이 아니에요. 오픈이 발생해요. 오픈은 전원 연결이 안 된 거거든. 그럼 그냥 동작하지 않겠죠. 맞습니까? 숄티지가 발생해요. 합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불탈 수도 있고요. 망가지는 거죠. 아예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은 부품이라도 커패시티에도 숄티지가 났을 때와 오픈이 났을 때 다릅니다. 드리프트라고 있어요. 신호가 흔들리는 거. 그럴 땐 또 간헐적 오동작을 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부품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고장 모드를 갖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다릅니다. 다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쭉 기술을 해야 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선박에 들어가는 안전 시스템, 그 모니터링 시스템의 FME 문서를 작성한 적이 있는데 우리 대학원생 저 포함해서 한 5명씩 내려가서 2박 3일 풀로 있었어요. 한 10시간씩 하루 일하는 거. 왜냐 엔지니어랑 계속 인터뷰를 하는데 부품이 800개짜리였거든요. 800 라인이 있는 게 아니라 고장 모드별로 가면 고장 모드 한 4개씩만 가져가도 3200 라인의 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거 쉽지가 않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기술하라고 돼 있어요. 고장이 나도 영향 없는 것들도. 그리고 굉장히 고장이 안 나는 것들도 다 기술하게 되니까 좀 지루한 작업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단계별로 본다면 자, 개념 설계 단계에서 기능적 FME, 기능적으로 고장 났을 때 구체화 설계에서는 인터페이스예요.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죠? 요즘은 저 인터페이스가 반드시 하드웨어, 뭐 전원 연결하고 외부와 연결한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과 컴퓨터가 연결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와 연결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다양한 매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상세 설계 및 개발에서 상세 FMA 같은 것이 넣고요. 그 다음에 기능적 FMA를 갱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설계 입증 검증을 하고 분석 검증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이 단계에서 설계 입증이 끝나면 무엇을 하느냐? 이 단계에서 시행되는 것이 신뢰성 시험 평가가 되겠습니다. 주로 수명 시험과 환경 시험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이것을 통과해야만 양산에 돌입할 수 있다. 갤럭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계가 끝나면 FE 문서 당연히 나오고요. 신뢰성 시험 평가를 통해서 이 제품은 팔아도 된다. 충분히 내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나면 양산에 들어가서 울산 공장이든 아산 공장이든 양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원 보조 어떤 AS의 과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 AS 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보통 얘기하냐, 이거 우리 영이 아니지 않냐, 그게 아니라 AS 할 때 뭐가 들어와요? 어떤 고장이다. 저 요즘 윈도우 스위치랑 프로젝트 하는데 현대자동차 부품 개선하는 거 하는데요. 거기에 뭐 이물질이 들어가갖고 문이 천천히 올라온다. 또는 탄화가 돼갖고 거기에 뭐 까맣게 껴가지고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고장들이 와요. 그러면 그것을 잘 어디에 반영해? 여기에. 언제? 신제품 설계 시. 그래서 갤럭시 S10 AS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S20 설계할 때 개선안으로 이건 개선하자. 이런 고장 많았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신뢰성이 설계 개선부터 시작해서 AS, 이거 사실은 커스터머 세일스 섹션에서 CS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CS 부서에서도 요 고장을 잘 정리해서 앞단에 전달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가져가기도 하겠습니다. 자, FMEA의 실시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스템의 정의와 한계를 설정한다. 시스템의 주요 기능을 정의하고요. 주요 기능, 정의, 한계 가져가고요. 그다음 운용 모두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효과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항상 서브시스템으로 분해한다. 우리가 전체 시스템이 있지만 그 시스템을 기능별로 이렇게 분해해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샤시, 샤시가 엔진 들어가고 미션 들어가고 브레이크 들어가고 정말 가다서다를 하는 기능들. 내장, 뭐 우리 안에 들어가는 기능들. 안전과 관련된 기능들. 뭐 이런 식으로 쭉 구분이 질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게 서브시스템이에요. 서브시스템 내에서도 샤시 중에서도 엔진, 브레이크, 미션, 그다음에 무슨 뭐 저희 조향장치 이런 것도 좀 구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시스템, 자동차 시스템을 서브시스템으로, 서브 시스템을 또 세부 모듈로 서브 시스템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각각의 부품으로 이렇게 묘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FM을 실시하려면 전체를 탑다운으로 쫙 내려놓고 각 부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서시스템 간 상호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시스템 기능 다이어그램, 도면 같은 것들을 검토하게 되겠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완전한 구성품 목록을 준비한다. 이걸 주로 부품 단위입니다. 부품 단위의 목록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시스템 및 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 환경적 부하를 기술하고 구성품에 미치는 악영향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게 실내에 장착하는지 실외에 있는지 실외라도 고정이 되어 있는지 이동식인지 이동식이라도 자동차인지 선박인지 항공기인지 또 우주선인지 다르겠죠. 맞습니까? 같은 반도체가 끼워져도 말이죠. 실내에 들어가는 거는 좀 강건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우주선이나 미사일에 장착된다 봐요. 미사일 앞에 요즘 미사일들 전부 다 폭약 뭐 그런 게 아니라 다 컴퓨터예요. 남의 비행기 쫓아가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 센서가 있고 연산을 한단 말이에요. 다 컴퓨터예요. 거기에 들어간 반도체는 여기 추진체에서 1000도, 1500도에 갈 때 열이 가해지는데 그 앞부분에 붙어 있는 컴퓨터는 여기 있는 컴퓨터랑 똑같으면 되겠냐? 안 되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운영 모드예요. 그래서 환경적 부하는 일단 어떤 기후적 조건이 있을 것이냐도 있겠습니다만 주로 죄송합니다. 여기 운영 모드 이것뿐 아니라 전기적 스트레스 같은 것들도 운영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기후적 특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이건 제가 좀 이따 다시 한번 나중에 뭐죠? 신뢰성 예측할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기술해서 악영향을 정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우리가 일반적인 고장 모드 FMEA의 그 서식이 되겠는데 꼭 이것대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닌데 한번 볼까요? 참고 번호 기능 있고요. 운영 모드 있습니다. 운영 모드. 어떤 환경에 운영되냐. 고장 모드, 고장 메커니즘 검출이 되냐 안 되냐예요. 그 다음에 이 고장 모드에서 이 메커니즘을 고장 났을 때 서브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쓰는 거예요. 국부적 기능으로만 고장이 날 수도 있고요. 국부적 기능뿐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그것의 고장률이 얼마인가 심각하냐 안 하냐 대책이나 의견을 이렇게 기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오늘 중요하게 설명할 것은 요 위험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예요. RPN, Risk Priority Number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잠재 고장에 대한 기대 위험의 예측값이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어떤 부품의 고장이 위험하다라고 보는 건 뭘까요? 일단 고장이 났을 때 심각한 거. 원전 고장나면 큰일 나죠.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 주변이. 그렇죠? 심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발생도란 게 있을 수 있어요. 이 고장은 굉장히 심각한데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이럴 수도 있고요. 이 고장은 별로 안 심각한데 자주 매일매일 발생 이럴 수도 있어요. 발생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고장이란 건 말이죠. 어, 심각한 거야 뭐 제품의 특성, 뭐 시스템 특성이라 볼 수 있고 발생도야 신뢰성 낮춘다고 하더라도 고장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삽니다.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 검출도예요. 검출도. 고장이 발생한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한다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를 모두 곱한 것을 우리는 RPN이라고 그러고 크면 클수록 심각하다. 작으면 작을수록 안 심각하다. 이 점수는 크면 클수록 위험한 걸 점수 크게 주고요. 안전한 걸 점수를 낮게 줍니다. 그 예제는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설계 개선의 우선순위를 적용할 때 바로 이 RPN 값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 언급되고 있는 것은 각각 한 슬라이드마다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의미하고 있는데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의 예시라고 봐주세요. 자, 먼저 고장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도를 1에서 10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 1점부터 10점까지 싫고요. 5점까지 할래요. 3점까지 할래요. 그래도 돼요? 돼요. 정의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제는 지금 10점을 할 것뿐이에요. 자, 고장 영향이 없으면 1점. 매우 경미해요. 마무리나 소음 항목이 부적합하다. 예민한 고객이 결함을 인식한다면 2점이에요. 자동차에서. 보통이다 그러면 시스템 부품이 작동하지만 편의 부품이 작동 불능으로 소비자가 불편을 경험한다면 6점 정도입니다. 10점은 위험하고 예고 없이 발생한다 그랬죠. 안전, 환경 영향을 미치거나 법규에 불이치한다. 안전에 문제 있거나 디젤, 배출가스 많이 해서 영향 미친다, 악영향 준다. 고장 모드가 예고 없이 발생하면 10점입니다. 심각하다 이거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발생도입니다. 발생도는 유사 부품 또는 서브시스템에 대해서 과거 AS 기록 또는 경험을 통해서 1점부터 10점까지 발생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예제에서는 1000분의 CNF라고 해서 설계 수명 동안 발생하는 부품 1000개당 누적 고장이 과연 몇 번이나 됐느냐 갖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 표준하기 힘들면 3점 척도 또는 5점 척도로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 1점에서 10점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수명 기간 내에 설계 수명 내에 거의 없다. 이건 150만 개 중 한 개 정도 고장나면 1점이고요. 원하는 수명 내에 80개 중 하나 고장나면 6점이고요. 두 개 중에 하나 거의 뭐 절반 이상이죠. 그럼 10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10년 보증 제품인데 10년 동안 1000개 중에 500개 고장나면 10점인 거예요. 대신에 뭐 2000분의 1이라면 4점 정도 주겠죠. 1000개 중에 0.5개다. 그러면 4점을 주겠다. 이게 발생도예요. 끝으로 검출도가 되겠습니다. 고장 모드와 원인, 메커니즘을 찾아서 시정 조치를 하는 설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출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설계 결함, 예방, 유효성 검증 활동 등 설계 관리 활동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우선 검출도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거의 확실부터 매우 불확실까지 분류될 수 있겠고요. 뭐 검출 가능성이 뭐 높다 낮다 지금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온라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가서 검출하느냐 주기적인 점검을 하느냐 주기적 점검이 자주 있냐 간헐적으로 있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서 점수 주기도 해요. 꼭 저것이 자동 시스템 자동적인 오토 셀프 체킹 기능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수동으로 가서 매뉴얼로 점검하는데 규정화할 수 있는 거죠. 야 이틀에 한 번 가서 무조건 동작하는지 살펴봐. 이러면 조금 검출도 낫겠죠. 아무래도 오토 셀프 체킹 기능이 있어. 거의 근데 이것은 몇 초 단위마다 우리가 체크하니까 99% 검출해. 그럼 점수가 굉장히 낮겠죠. 검출도가 높은 거니까. 그런데 거의 우리 고장날 때까지 몰라. 그럼 10점이 되겠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RPN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1점부터 10점까지 분포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1 곱하기 1 곱하기니까 1점이 제일 낮은 거겠고, 가장 높은 것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니까 1000점이 가장 높은 점수가 되겠습니다. 1점부터 1000점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적절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우선 시정 조치할 대상, 그렇지 않은 대상을 명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FMEA 응용 분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FMEA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선 방위 산업, 항공 우주 또는 플랜트, 발전소 이렇게 중후장대한 산업에서는 거의 무조건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폴트리 어널리시스가 더 그렇고요. 우선 이제 안전, 고장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원전이 많이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원전 할 때만 해도 지금 신한울 1호기 짓고 있죠. 그것까지 짓고 있는데 거기에 원전 제어 시스템을 우리 연구실에서 저 FME 문서를 작성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통과까지 해서 두산중공업이 전체 시스템은 아니지만 제어 시스템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연구실이 FME 문서를 쭉 작성해준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설계 과정에서 고장을 꼼꼼하게 봐야 되는 그런 도메인에서는 이 FME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특히 뭐 자동차, 가전 같은 데들도 마찬가지다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에 반드시 제품 또는 공정에 대한 FMEA까지 요구를 하고 있고요. 항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공기 지금 우리 F35 이게 비싼 몇 천짜리 사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실제로 고장나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작전 수행하는 시간이 수십 시간에 불과해요. 물론 비행기 전투기 한번 떠가지고 영화에서처럼 10시간씩 있는 거 아니다잉. 30분에 1시간 작전하고 돌아와. 비행기란 거 원래. 기름도 공중 급유기가 없는 이상 30분 날아가고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 봐야 몇 번 못하는 거지. 그러면 예비 보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RCM이.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아마 추후에 최적 보존 관리 배울 텐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계획적 보존 활동을 기초를 형성할 때도 이 RPN도 잘 구해놔서 요 부품은 매우 중요해. 전쟁할 때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구비해 두자. 요건 조금 덜 중요하니까 덜 구비해. 이렇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졸업생 중에 티웨이 항공에 가는 여학생이 있어요. 학생이 산공인의 밤 때 와서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그 학생이 항공사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구매팀에 있어요. 근데 구매팀에서 자기가 저를 만난 사람인 거예요. 교수님 우리 신뢰성 배운 거 제가 맨날 신뢰성 회의 들어가는데 야 구매팀이면 음료 사고 이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티웨이 항공은 적강고니까 굉장히 많은 그 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로 노후화된 비행기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방 정비 또는 정비 목록에 어떤 부품들을 우리가 공항에 갖고 있다가 바로바로 교체해야 될 것이냐 우선순위 결정할 때 맨날 와이블 분석하고 실효성 분석해서 고장이 날 만한 것들을 비용 갖고 있는 거예요. 다 갖고 있으면 좋지. 근데 비용 너무 비싸잖아요. 아마 생산관리 과목에서 배웠을 겁니다. 우리가 재고를 안고 있는다는 건 곧 무엇이 잠기는 거예요? 자본이 잠기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 돈이 물건으로 있는 거야. 그 사실 소용없잖아요. 그죠? 물건으로 있는 건. 내가 맘대로 황금성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재고를 적게 가져가고 싶어요. 마찬가지 보존을 위한 예비품도 최소한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가용도는 맥시마이즈 하면서. 그죠? 그럴 때 바로 FME 문서가 RCM의 아주 기초 자료로 쓰이고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그 수명 자료 분석을 통해서 항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항공사의 구매팀에 신뢰성 엔지니어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한계점이 또 있습니다. FME는 각 고장이 시스템 내 다른 고장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 자, 고장 독립으로 발생. 그런데 여러분, 고장이란 건 이 부품과 이 부품이 완전히 상호 독립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죠? 한쪽에서 열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맞습니까? 완전 독립은 사실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중복 구조를 갖는 시스템이라면 사실 하나의 고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땐 FME보다 FTA. 그래서 FTA가 아까 말한 뭐 좀 중우장대한 것들, 주로 플랜트가 되겠죠. 뭐 선박 이런 데는 FTA로 많이 설명을 해요. 3교시 학습하겠습니다만 FME가 상향식, 바텀업 방식이었다면 폴트 애널리시스 FTA는 하향식입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FME는 이 부품이 동작하지 않을 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FTA는 그게 아니에요. 가스가 노출된다는 사고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왜 이런 문제 발생할까? 이거 고장나서. 이 고장 왜 났을까? 이거 잘못돼서. 이런 식의. 화재 발생 이런 게 문제가 있으면 화재 발생 왜 발생해요? 가연성 물질 있어야 되겠죠. 스파크가 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리를 못 해야 되겠죠. 관리상에. 근데 왜 스파크가 튀었어? 아, 그 주변에 그라인더 공정이 있어서. 뭐. 왜 관리 상태가 안 있어? 우리 모니터링한 시스템이 고장나서. 이런 식의 문제예요. 탑다운 방식이 FTA 방식이 되겠습니다. FTA가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FTA 자체는 하드웨어 고장에만 집중을 합니다. 특히 사람이 개입되는 건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뭐 소프트웨어도 FM이 한다고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 별로 보지 못했어요. 주로 하드웨어에 중심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저는 제일 번거로운데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을 포함해서 모든 구성품의 고장을 검토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매우 많은 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요즘 저항, 릴레이, 뭐 인덕터 고장 잘 안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장이 났을 때의 영향도를 거의 나지 않을 것 같은 또는 나더라도 별 영향이 없는 부품들까지도 FMEA 문서에서는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대형 시스템의 경우에 불필요한 문서화 작업이 주요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하냐? 안 하진 않아요. 합니다. 하는데 매우 힘들죠. 그래서 그 원전 그 큰 시스템 쓰는데도 막 나눠서 어떤 시스템은 저 같은 그냥 대학 교수가 해야 될 정도까지도 FME 문서의 양이 상당히 많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제가 FMEA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잠시 녹화를 끄고요. 저도 질문을 받고 3교시 FT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